새 집으로 이사 온 당신을 상상해보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엌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 냄새는 날이 갈수록 코를 찔렀고 급기야 잠을 이룰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내 벽을 뜯어냈을 때 나타난 것은 터진 파이프나 쥐의 사체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이 있었다. 과연 그 집벽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이름 없이 묻힌 희생자는 누구이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범인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 실화는 단순한 유령의 집 미스터리가 아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에 더러운 돈, 그리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사람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다. 이 영상의 매 순간이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새로운 비밀의 층을 벗겨낼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란다. 그날 오후 고양시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행신동 은하로 12길의 작은 골목은 한산했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와 젖은 흙냄새만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3개월 전 입주한 11평 남짓한 작은 주택 안, 박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린 채 부엌 천장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축축하고 설명하기 힘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처음에 그와 아내 이서연 씨는 단순히 낡은 배관에서 새는 냄새이거나 벽 뒤에 쥐 사체라도 끼어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여보, 오래된 집이라 그래. 서연 씨는 거실 바닥에서 미니카를 가지고 노는 아들 하준이를 달래며 나지막이 말했다. 완전히 깨끗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강해졌다. 서연 씨는 공기 중에 달라붙은 썩은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혀 한밤중에 깨는 일이 잦았다. 민준 씨는 방향제를 뿌리고 디퓨저를 켜고 심지어 청소업체까지 불렀지만 모두 허사였다. 2024년 12월 초 폭우로 집안 몇 군데에서 물이 새자 민준 씨는 일산 근처에서 집수리 일을 하는 김 사장님을 부르기로 결심했다. 사장님, 오신 김에 수도관도 좀 봐주세요. 그가 말했다. 부엌벽이 너무 축축해서 안에서 뭔가 터진 것 같아요. 다음 날 정오 작은 부엌해드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멘트 벽은 단단해 보였고 여러 번 덧칠한 듯 층이 두꺼웠다. 서연 씨는 시끄러운 소리에 보채기 시작하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부엌 문턱에 서 있었다. 여보, 냄새가 더 심해졌어.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 씨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드릴이 더 깊이 뚫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퍽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냄새가 돌변했다. 날카롭고 역겨운 악취가 풍겨나와 김 사장님은 뒤로 물러서며 싱크대에 구토를 했다. 사장님, 이건 그냥 누수가 아니에요. 뭔가 정말 이상합니다. 그가 공황 상태에 빠져 외쳤다. 민준 씨는 벽에 생긴 작은 균열을 들여다본 뒤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시멘트층이 갈라지며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드러났다. 어두운 틈새 너머로 커다란 쓰레기 봉투처럼 흐릿하고 구겨진 비닐 조각이 보였다. 민준 씨가 그 끝을 살짝 잡아당기자 부엌의 공기가 멎는 듯했다. 전등 불빛 아래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살점 조각이 보였다. 서연 씨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하준이를 꼭 껴안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민준 씨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망치를 떨어뜨리고 재빨리 비상전화 112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말을 할 때 떨리고 있었다. 저기 제가 벽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시체 같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은하로 12길 일대는 주민들과 경찰들로 북적였다. 경찰은 집 주위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역겨운 냄새가 좁은 골목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코를 막고 수군거렸다. 새로 이사 온 저 집에 시체가 있대. 어떤 이들은 집이 수리될 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이런 일일 줄은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계 형사들이 과학수사 장비를 들고 도착했다. 단호한 표정의 여성 법의관 윤지수 박사가 작은 손전등으로 시신을 살핀 뒤 현장을 지휘하는 황동혁 팀장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망한 지 꽤 됐어요. 아마 6개월은 넘었을 겁니다. 황 팀장은 반쯤 열린 벽을 응시했다. 젊은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이 작은 집은 이제 고요한 살인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다. 신원 미상 여성, 두부둔기 외상, 벽 내부에 은닉. 한편 민준 씨는 집 밖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서늘한 저녁 공기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흘렀다. 서연 씨는 인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하준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민준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 우리가 오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저녁 고양시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부서진 벽 틈새로부터 어두운 비밀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시멘트층이 더는 감출 수 없는 죽음의 냄새를 품고서
그날 밤 고양시에 다시 폭우가 쏟아졌다. 경찰차 사이렌이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고 적색과 청색 경광등이 젖은 벽을 비췄다. 주민들은 여전히 골목 끝에 모여 일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른 일부는 끊임없이 속삭이며 웅성거렸다. 민준 씨의 집은 더 이상 새로운 보금자리가 아닌 숨막히는 범죄 현장처럼 보였다.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팀은 해질녘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하얀 방호복과 고무장갑, 두꺼운 마스크를 착용했다. 부엌 창밖으로 대형 환풍기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역겨운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찔렀다. 가슴 높이의 벽이 뜯겨나가 검은 비닐봉지가 발견된 공간이 드러났다. 이제 그 봉지는 파란색 방수포 위에 놓여 있었고 주위에는 시멘트 잔해와 벽돌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베테랑 법의관 윤지수 박사가 봉지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한 겹 한 겹 벗겨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릴 뿐 현장은 몇몇 수사관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한 정적에 휩싸였다. 여성 20대에서 30대 사이로 추정. 윤 박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후두골의 둔기로 인한 충격으로 균열이 있습니다. 끌리거나 저항한 흔적은 없군요. 그녀는 긴장했지만 침착한 표정으로 부엌 한쪽에 서 있는 황동혁 팀장을 바라보았다. 즉, 희생자는 벽에 들어가기 전 이곳에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다. 저항 흔적 없음, 둔기 외상, 현장이 1차 범행 장소일 가능성. 민준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서연 씨는 여전히 집 밖에서 겁에 질려오는 하준이를 안고 달래려 했었다. 한 경찰관이 물 한 잔을 건넸지만 민준 씨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사님. 저희는 9개월 전 작년 3월에 막 이사 왔습니다. 이 집은 원래 최선이라는 할머니 소유였습니다. 최선희 씨라고요? 황 팀장이 물었다. 연락처가 있습니까? 민준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서랍에서 주택매매 계약서 파일을 꺼냈다. 그곳에는 이전 소유주 최선희 63세 최종 주소지 부산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황 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그 이름을 쳐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좋습니다. 확인해보죠.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 밖에서는 다른 경찰관들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부엌에서 나온 비닐 포장지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주민들은 우산 아래 서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집을 바라보았다. 군중 속에서 회색 스카프를 두른 한 할머니가 이웃에게 속삭였다. 그 집 원래 좀 이상했어. 최 씨 할머니가 살 때 밤에 몇 번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거든. 정말이에요? 다른 이웃이 되물었다. 그냥 가족 문제려니 생각했는데 그 할머니랑 같이 살던 젊은 아가씨가 사라진 후에 집이 갑자기 싸게 팔렸어. 그 정보는 한 경찰관의 귀에 들어갔고 젊은 아가씨의 이름 강유라가 즉시 기록되었다. 고양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은 밤이 깊었다. 황 팀장은 현장 사진, 주택 스케치, 그리고 임시부검 보고서가 붙은 대형 수사보드 앞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에서 윤 박사가 초기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피해자는 6개월에서 9개월 전 사이에 살해됐습니다. 즉 2024년 3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황 팀장은 손에 든 민준 씨의 진술서를 보았다. 박민준 씨 가족이 2024년 3월에 이사했으니 살인은 최선희 씨가 집주인이었을 때 일어났군. 그는 책상 위를 펜으로 두드렸다. 그때 누가 그 집에 살았는지 알아봐야 해. 젊은 이민호 형사가 손을 들었다. 팀장님 주민센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집은 최선희 씨 소유였고 동거인 기록에 따르면 조카인 강유라, 24세, 미혼, 방문 스파 테라피스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유라는 실종 상태인가? 황 팀장이 물었다. 네, 팀장님. 공식적인 실종 신고는 없었지만 주민들 말로는 2024년 9월 초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박사가 황 팀장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그 시신은 강유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황 팀장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폴리스 라인으로 가득 찬 집 사진을 응시했다.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 다음 날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다. 강력계는 이 사건에 작전명 517, 디벽배라는 코드명을 붙였다. 첫 번째 팀은 전국의 실종자 데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추적했고 두 번째 팀은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주택 소유권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세 번째 팀은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했거나 임대했거나 혹은 방문했던 모든 사람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수사 회의실의 대형 보도에는 부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부서진 벽, 피해자의 손, 시신을 감쌌던 비닐 조각들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황 팀장은 낮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살인은 침착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범인은 당황하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시간을 기다렸다가 새로 만든 벽 안에 넣었습니다. 즉, 범인은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흔적을 지울 만큼 영리했다는 뜻입니다. 윤 박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항 흔적이 없다는 건 피해자가 범인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부드러운 노크 소리처럼 들렸다. 황 팀장은 벽에 걸린 고양시 지도를 바라보았다. 은하로 12길은 수십 개의 다른 골목들 사이의 작은 선에 불과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제 도시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시작되었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민준 씨와 서연 씨는 경찰이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 씨가 천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무서워. 그 집에 귀신이 들린 거면 어떡하지? 민준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아니야, 서연아. 이건 저주가 아니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일 뿐이고 우린 우연히 그걸 발견한 사람일 뿐이야. 도시의 다른 편에서 황 팀장은 수첩을 덮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벽은 시신을 숨길 수는 있어도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 그날 밤부터 길고 고된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고양시의 태양은 구름 뒤에서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계 사무실에서 황동혁 팀장은 주택 소유주의 정보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최선희, 63세, 최종 주소지 부산, 태아건설이라는 건설회사의 회계팀 출신 은퇴자. 황 팀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 회사는 귀에 익었다. 5년 전 거액의 탈세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관련 서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건. 이 최선이라는 여자, 보통 인물이 아니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조용해 보이지만 복잡한 과거를 숨기고 있어. 맞은편 책상에 앉아있던 이민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님, 저희가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어젯밤 통화를 시도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집은 오래전에 팔았고 조카인 강유라는 그냥 집을 나갔다고만 했습니다. 유라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라고 하던가 황 팀장이 물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 2024년 8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유라 씨는 9월 6일에도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황 팀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거짓말을 하고 있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붉은 실과 메모로 가득 찬 수사보드를 바라보았다. 중앙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주민등록증 사진 속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는 강유라의 얼굴, 그리고 은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비밀을 품은 듯 날카로운 눈빛을 한 최선희 씨의 사진. 다른 세대의 두 여성은 하나의 비극으로 묶여 있었다. 한편 경찰이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서 서연 씨는 여전히 불안했다. 비가 내릴 때마다 빨랫줄에 널린 옷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가 예전 집 부엌의 악취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바닥에서 놀고 있는 하준이를 바라보았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죽음을 품고 있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민준 씨는 노트북을 덮고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서연아. 하지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그걸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해. 그러지 않았다면 그 비밀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라. 서연 씨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생각엔 그 아가씨의 영혼이 아직 거기에 있을까? 민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같은 시각 부산, 잿빛 하늘이 작은 임대주택의 지붕 위에 걸려 있었다. 최선희 씨는 테라스에 앉아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고양시의 옛집 사진이 담긴 봉투와 행신동 주택벽 속에서 여성 시신 발견이라는 큰 제목의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유라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태아건설과 얽혔던 자신의 과거가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씨. 저는 고양경찰서 강력계의 황동혁 팀장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사님. 그 집은 오래전에 팔았고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잠깐 이야기만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머니.
협조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제가 살인혐의라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황 팀장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조카가 피해자일 수 있고 당신은 그녀와 함께 살았던 마지막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전화가 끊겼다. 황 팀장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두려워하고 있어. 그가 이 형사에게 말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통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그날 오후 517D팀은 부산으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옅은 비가 내렸다. 축축한 공기는 흙과 젖은 아스팔트 냄새를 실어 날랐다. 황 팀장은 조수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다. 예전에 이런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범인은 시신을 묻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냄새와 시간은 숨길 수 없다는 걸 잊어버리지. 이 형사가 힐끗 쳐다보았다. 팀장님 생각엔 최선희 씨가 연루되었다고 보십니까? 황 팀장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직접 죽였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범인이 누군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 차가 빛바랜 녹색의 임대주택 앞에 멈췄다. 최선희 씨는 검은 우산을 손에 들고 테라스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연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들어오시죠. 그녀가 짧게 말했다. 거실에서는 파스 냄새가 났다. 황 팀장은 의자에 앉아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 아가씨를 아십니까? 그가 물었다. 최선희 씨는 말없이 유라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 조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와 몇 달 같이 살다가 그냥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8월 초였어요. 서울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해서 다퉜습니다. 황 팀장은 휴대폰을 꺼내 주민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기록에 따르면 유라 씨는 9월 6일 밤에도 당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선희 씨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날짜를 잘못 기억했나 봅니다, 형사님. 제가 자는 동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엔 뒷문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산에 있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9월 4일부터 10일까지 호텔에 묵었습니다. 황 팀장은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어조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리바이가 완벽하군요, 아주머니. 은퇴한 분 치고는 너무 완벽합니다.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황 팀장은 수첩을 덮고 일어섰다. 저희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집을 나설 때 이 형사가 속삭였다. 제 생각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황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냥 거짓말이 아니야. 누군가를 감싸주고 있어. 그날 밤 고양시에는 다시 비가 내렸다. 황 팀장은 수사 상황실에 홀로 앉아 벽에 걸린 대형 보드를 응시했다. 최선희의 사진 아래 그는 작게 메모를 남겼다. 알리바이, 부산, 94, 90, 너무 완벽함. 그 아래에는 증인 진술 메모를 붙였다. 유라, 실종 전날 밤 최선희와 크게 다툼. 윤지수 박사가 뜨거운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 퇴근 안 했군요, 황 팀장. 그럴 수가 없어서 그가 짧게 대답했다. 유라 씨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가 아직도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윤 박사가 물었다. 황 팀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이 믿었던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말.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벽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다. 밖에서는 비가 도시를 고요함으로 감쌌다.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빛 아래서 황 팀장은 한 가지를 알았다. 벽 뒤의 비밀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최선희 씨에 대한 첫 번째 신문이 있은 지 이틀 후 아침비는 여전히 고양시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 차가운 공기와 진한 블랙커피 향이 강력계 브리핑 룸을 가득 채웠다. 대형 수사보드 앞 이제 강유라의 사진은 중앙에 위치했고 붉은 실이 최선희 씨의 이름, 행신동의 집, 그리고 동기라고 쓰인 커다란 물음표 등 여러 메모와 연결되어 있었다. 국가수에서 피해자 신원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윤지수 박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가 찍힌 파일을 열며 말했다. 유라 씨의 원룸에서 확보한 머리카락 샘플과 DNA가 99.7% 일치합니다. 쌓이는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이며 추락이 아닙니다. 황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군. 피해자는 강유라야.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각 팀원들은 잠시 고개를 숙여 이제는 희생자로 변해버린 이름 뒤에 숨겨진 무게를 느꼈다. 이민호 형사가 침묵을 깼다. 팀장님, 제가 강유라 씨의 과거 행적을 추적해봤습니다.
최선희 씨와 함께 살기 전 그녀는 태아건설이라는 건설회사의 회계보조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2년 전 세금 문제로 파산했습니다. 황 팀장은 보도에 다가가 유라의 이름 아래 그 회사 로고 사진을 붙였다. 태아건설, 최선희 씨가 일했던 곳과 같은 이름이군. 그럼 둘은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거야. 윤 박사가 말을 이었다. 어쩌면 유라 씨가 그 회사의 과거 재무 문제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녀가 표적이 된 이유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범인이 누군지 몰라. 황 팀장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실마리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최선희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한편 경찰이 마련해준 작은 임시 숙소에서 서연 씨는 테라스에 앉아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준이는 나무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민준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벽 속 시신 사건에 대한 소셜미디어 뉴스를 읽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사람들의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어떤 이들은 저주를 믿었고 다른 이들은 새로 이사 온 가족이 불운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나 그 집 빨리 팔고 싶어. 이 사건과 계속 엮이는 건 더는 못 견디겠어. 서연 씨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지쳐 있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여보.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난 그냥 하준이가 두려움의 그림자 없이 자랐으면 좋겠어. 강력계 사무실에서 황 팀장은 디지털 분석실로 들어갔다. 2명의 젊은 기술자들이 일부 데이터 복구에 성공한 유라의 부서진 휴대폰을 검사하고 있었다. 팀장님, 이겁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피해자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보낸 몇 개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DS라는 이니셜로 저장된 한 번호로 보내졌습니다. 황 팀장은 화면을 응시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다. 당신이 모를 줄 알았어?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다 폭로할 거야. DS 브로 누구지? 그가 중얼거렸다. 이민호 형사가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그 번호는 태아건설에서 유라 씨의 동료였던 김진태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황 팀장은 이 형사를 돌아보았다. 김진태, 그 이름은 집수리 내역서에서도 나왔어. 9월에 부엌벽을 다시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듯했다. 황 팀장은 잠시 눈을 감고 퍼즐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았다. 유라는 태아건설에서 일했다. 최선희도 거기서 일했다. 김진태는 두 사람의 동료였다. 회사는 금융 스캔들로 파산했다. 그리고 유라는 사라졌고 그녀의 시신은 최선희 소유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태아건설의 모든 재무자료를 수집해 진짜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가 그 집 구매 자금을 댔는지 추적해. 그날 밤 사무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을 때 황 팀장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서류 더미와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미소 짓는 유라의 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들어 올려 오랫동안 바라본 뒤 속삭였다. 만약 네가 정말 무언가 알고 있었다면 유라야, 우리가 널 침묵하게 만든 것을 찾아낼게. 윤 박사가 작은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황 팀장 잠시 쉬어요. 눈이 피곤해 보여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알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도 범인과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해. 부산의 밤하늘은 옅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최선희 씨는 거실에 앉아 나무 장식장 안에 오래된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아건설 -2020년 보고서라고 쓰인 파일을 하나 꺼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 거기에는 김진태와 자신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다. 그녀는 유라가 소리쳤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이모, 이 돈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최선희 씨는 눈을 감았다.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한 종이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고집 센 아이였지.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그냥 조용히 있었더라면 모든 게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이민호 형사가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에서 추가 결과를 가져왔다. 팀장님, 저희가 유라 씨 휴대폰에서 47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황 팀장은 재빨리 일어섰다. 재생해.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불안하게 들렸다.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난 그냥 진실을 원할 뿐이야. 그러자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너 지금 불장난하는 거야, 유라야. 그 후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황 팀장은 이 형사를 쳐다보았다. 그의 어조는 낮았지만 무거웠다. 저건 김진태 목소리야. 윤 박사는 바닥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황 팀장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유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마치 벽 너머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는 이미 한 번 살인을 저질렀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멈추지 않으면 아마 멈추지 않을 거야.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팀장님? 김진태를 찾아 황 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유라처럼 사라지기 전에. 유라의 휴대폰에서 음성 파일이 발견된 지 사흘 후 김진태에 대한 공식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고양시의 하늘은 창백한 잿빛이었고 축축한 공기와 진한 블랙커피 향이 강력계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다. 지도와 사진으로 가득 찬 대형 보드 앞 황동혁 팀장은 굳건히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3개의 이름을 연결하던 붉은 실은 이제 한 명을 더 추가했다. 김진태, 30대 남성 갸름한 얼굴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태아건설의 프로젝트 직원이었던 경력. 그의 사진 아래에는 수배라는 상태가 적혀 있었다. 1팀은 고양시와 부천시를 수색한다. 황 팀장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2팀은 김진태의 가족이 있는 춘천과 포천의 모든 주소를 확인한다. 그가 도망치기 전에 찾아야 한다. 이민호 형사는 추적 데이터가 담긴 태블릿을 켜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신호는 이틀 전 파주 지역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한 PC방에서 전자지갑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PC방이라고? 황 팀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군. 맞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PC방 주인의 협조를 얻어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화면 속 영상을 지켜보았다. 영상 속에서 김진태는 반팔 시경, 검은 재킷과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는 컴퓨터에서 빠르게 무언가를 입력한 뒤 떠나기 전에 USB를 뽑았다. 카메라가 그의 옆모습을 비췄을 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그는 마치 누가 따라올까 두려운 듯 이따금씩 문 쪽을 힐끗거렸다. 황 팀장은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수사관들이 김진태를 쫓는 동안 부산의 최선희 씨는 의문의 메시지로 인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짧은 문자가 떠 있었다. 입을 열면 내가 모든 걸 폭로하게 만들겠어. 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디바임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안개에 휩싸인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느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그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고양시. 강력계 팀은 일산 서구에 있는 김진태의 옛 원룸 주소를 찾아냈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한 나이 든 어르신이 증언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사흘 전이에요. 그가 말했다.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출장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이 형사가 물었다. 포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듣기론 춘천에 있는 어머니 댁에 자주 들락날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황 팀장과 이 형사는 직접 추격에 나섰다. 경찰차는 고속도로의 옅은 안개를 뚫고 빠르게 질주했다. 차 안에서 황 팀장은 손에 든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다. 만약 김진태가 정말 춘천으로 도망쳤다면 그건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뜻이야. 하지만 만약 중간에 멈춘다면 아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 팀장님 말씀은 최선희 씨 말입니까? 이 형사가 돌아보았다. 황 팀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둘은 같은 비밀로 묶여 있을지도 모르지. 춘천의 새벽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공기는 축축했고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검은 차 한 대가 농가에 있는 작은 집 앞에 멈췄다. 황 팀장은 이 형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몇 초 후 한 나이 든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부드러웠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저희는 고양경찰서 강력계에서 나왔습니다. 아드님 김진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성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태는 아직 안 왔어요. 부산에 간다고 했는데. 황 팀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거실에 열려있는 여행 가방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옷가지, 생수병, 그리고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이걸 두고 갔나요? 네. 어머니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금방 온다고 했는데 TV에서 그 뉴스 나온 뒤로 애가 불안해했어요. 잠도 못 자고. 고양시 사건 뉴스 말씀이십니까? 황 팀장이 물었다. 여성은 고개를 숙였다. 네, 자기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을 나오면서 이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화면에는 김진태의 번호가 반복해서 떴지만 그녀는 감히 받지 못했다.
마침내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김진태의 목소리가 무겁고 다급하게 들렸다. 이모,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 그냥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인데 걔가 넘어졌어요. 제발 저 혼자만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그 문장은 최선희의 귓가에 마치 그녀의 양심을 찌르는 칼날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숨이 가빠졌다. 하느님, 그녀는 그 고백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부산경찰은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그의 신원은 김진태와 일치했다. 그는 탈수와 저혈압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황 팀장과 이 형사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병실에서 김진태는 침대에 수갑이 채워진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황 팀장이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김진태 씨, 우리는 당신을 쫓고 싶었던 게 아니오. 우리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오. 김진태는 천천히 눈을 떴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형사님. 유라가 화를 냈어요. 프로젝트 자금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제가 밀쳤는데 걔가 넘어지면서 부딪혔어요. 너무 당황해서. 최 이모님께 전화했더니 그냥 모든 걸 덮으라고 하셨어요. 황 팀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들었지만 그의 눈빛 뒤에는 깊은 연민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부엌벽을 다시 쌓았소? 김진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신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냄새는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형사님. 매일 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황 팀장은 이 형사를 쳐다본 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은 더디게 올지라도 결코 길을 잃지 않소. 그는 김진태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시멘트로 시간을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올 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형사는 팀장 옆에서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말했다. 팀장님, 마침내 범인을 찾았군요. 황 팀장은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범인은 맞지?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유라의 죽음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있으니까. 김진태가 부산에서 체포된 지 이틀 후 최선희 씨에 대한 공식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부산의 하늘은 창백한 주황빛이었고 비가 그친 뒤에 축축한 공기와 젖은 흙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부산경찰청 조사실에서 최선희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떨리는 손을 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황동혁 팀장과 이민호 형사가 앉아 있었다. 그 방에서는 벽시계가 천천히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양심을 짓누르는 시간을 세는 것처럼. 최선희 씨, 황 팀장이 부드러운 어조로 시작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김진태는 이미 진술을 했고 저희는 당신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최선희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다. 덮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형사님.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황 팀장은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선희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작년 9월 초였어요. 유라가 화난 얼굴로 제게 찾아왔어요. 태아건설이 깨끗하지 않은 돈으로 그 집을 샀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죠. 전 그저 예전에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벽을 허공에 응시했다. 그날 밤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눈에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전 아이를 진정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길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김진태가 왔어요. 전 그가 그냥 유라를 달래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어요. 방 안은 고요했다. 이 형사는 감히 말을 끊지 못하고 조용히 메모했다. 전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최선희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유라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김진태는 떨면서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희는 너무 당황했어요. 전 그저 사람들이 모르게 할 방법만 생각했어요. 잘못된 일인 줄 알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형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했다면 제 과거까지 전부 드러날까 봐요. 황 팀장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김진태가 강유라의 시신을 숨기는 것을 도왔다는 겁니까? 최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이 뺨 위로 떨어졌다. 그가 시멘트와 비닐을 준비했어요. 전 그저 눈을 감았을 뿐이에요. 그 후에 저는 그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황 팀장이 다시 물었다. 누가 당신에게 그 집을 당신 명의로 사라고 지시했습니까? 최선희 씨는 오랫동안 바닥을 응시하다가 대답했다.
태아건설 본사의 한 분이었습니다. 정태수 재무이사였습니다. 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팠고 전돈이 필요했어요. 강유라 씨도 정태수 이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네,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정 이사의 이름과 회사에서 제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있었어요. 그걸 한 기자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황 팀장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이 정태수 이사입니까? 최선희 씨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에게 모든 흔적을 덮으라고 지시한 사람입니다. 황 팀장은 그 사진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정태수 이사는 2012년부터 해외로 도피했지만 그의 자금 흔적은 아직 여기에 남아있어. 그 집이 회사 돈으로 산 유일한 부동산이 아닐 거야. 밖에서는 다시 비가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침묵을 깨는 작은 종소리 같았다. 최선희 씨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전 그 아이가 신고하도록 내버려뒀을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건 너무 지쳤어요. 황 팀장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주머니, 진실은 종종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자백이 기록된 후 황 팀장과 이 형사는 새로운 단서를 추적하기 위해 고양시로 돌아왔다. 그날 밤 강력계 사무실의 수사보도는 이제 새로운 붉은 실로 가득했다. 정태수 이사의 이름, 해외 계좌, 그리고 태아건설의 로고가 중앙에 있었다. 이 형사는 노트북을 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금 이체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이것 보십시오, 팀장님. 직원과 친척 명의로 구매한 다른 부동산이 6개나 더 있습니다. 패턴이 동일합니다. 황 팀장은 화면을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야. 거대한 경제범죄로 들어가는 문이야. 윤 박사가 마지막 부검 서류를 들고 왔다. 김진태의 손에서 발견된 시멘트 잔해가 그 집의 재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강유라의 시신을 벽에 둔 범인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황 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뭐지? 유라 씨의 휴대폰에서 아직 보내지 않은 메시지 초안을 발견했습니다. 대한일보의 탐사 보도기자인 송재익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려던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아건설의 자금 흐름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정태수 이사의 이름부터 시작하세요. 방안은 조용해졌다. 이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렇다면 유라 씨는 정말로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거군요. 황 팀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살해당한 이유야. 그는 붉은 실로 가득 찬 대형 보드 앞에 섰다. 누가 그녀를 때렸는지, 누가 그녀를 덮었는지는 알았어. 하지만 누가 지시했는지는 아직 몰라.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실마리가 정태수 이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 황 팀장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정 이사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 해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유일한 사람이야. 건물 밖에서는 비가 그쳤다. 가로등이 아스팔트 위에 무릉덩이를 비추며 유라의 희미한 얼굴 그림자를 만들었다. 황 팀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때로는 진실이 그 결과를 감당할 용기가 있는 사람을 기다려야만 해. 그리고 유라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걸 해냈어.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태수 이사의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최선희 씨의 자백이 있은 지 며칠 후 수사는 서류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새로운 이름으로 향했다. 송재익. 거대한 사건을 압력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써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 탐사보도 기자였다. 그날 밤 고양 경찰서 강력계 분석실, 그의 얼굴이 대형 화면에 떠 있었다. 40대 남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얇은 안경,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품은 듯한 눈빛. 그의 사진 아래에는 송재익, 대한일보라고 적혀 있었다. 자, 유라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입니다. 이민호 형사가 디지털 기록을 보며 말했다. 기록은 깨끗합니다, 팀장님. 하지만 불법 건축 자재 밀수 사건에 대해 쓴 후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동혁 팀장은 팔짱을 꼈다. 유라 씨가 그를 믿었다면 그가 뭔가 큰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야. 최대한 빨리 그를 만나야 해. 다음 날 아침 황 팀장과 이 형사는 서울 중구로 향했다. 길은 막혔고 지난밤 내린 비로 공기는 축축했다. 그들은 대한일보 편집국이 있는 낡은 건물에 도착했다. 그곳은 커피와 종이, 잉크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한 남자가 서류와 신문으로 가득 찬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고 지친 미소를 지었다. 송재익입니다. 그가 황 팀장과 악수하며 말했다. 유라 씨 소식은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좁지만 따뜻한 사무실에서 송 기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유라 씨는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주택 구매를 통해 돈 세탁을 하는 건설회사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두려워 보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자기가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거라고 했습니다. 황 팀장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혹시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했습니까? 송 기자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정태수 이사. 제가 2021년에 그에 대해 기사를 썼지만 그 기사는 결코 실리지 못했습니다. 내부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있었죠. 그 후로 저는 금융 관련 기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두셨습니까? 이 형사가 조용히 물었다. 송 기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직장과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동료 2명이 협박을 당했죠. 하지만 유라 씨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예전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태아건설의 오래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2024년 9월 6일 부천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형사는 황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실종된 바로 그날 밤입니다. 송 기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네,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 카페 불이 꺼질 때까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황 팀장은 날카롭지만 공감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존경심과 연민이 뒤섞여 피어올랐다. 혹시 두 분의 소통 기록 중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송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노트북을 켰다. 실종되기 전날 유라 씨에게서 온 이메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 파일이 손상되어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온 강력계 디지털 분석팀이 즉시 그 파일을 검사했다. 몇 분 후 화면에는 태아건설 자금 분배 현황 2020-2020이라는 제목과 함께 일련의 숫자, 표, 그리고 거래 기록이 나타났다. 이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이게 그들의 실제 재무 데이터군요. 황 팀장이 끼어들었다. 유라 씨가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IT 부서의 오랜 친구가 사무실 서버가 불타기 전에 파일을 복사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송 기자가 대답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고 그것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든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편집국 건물 밖에는 비가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다. 황 팀장은 수사 상황실의 대형 보드 앞에 서서 유라의 이름을 송 기자에게 그리고 다시 정태수 이사에게 연결하는 새로운 붉은 실을 바라보았다. 그 아래에는 TGK 2020 화재로 파일 소실이라는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팀장님 이거 보십시오. 유라 씨의 데이터에 다른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베리타스 투자. 태아건설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래된 돈을 세탁하기 위한 새로운 회사군. 황 팀장이 중얼거렸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소유주는 한채린이라는 이름이지만 그녀의 계좌는 정태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형사가 분명히 말했다. 황 팀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정태수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야. 그는 해외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그의 자금줄을 끊어야 해. 이 형사가 말을 이었다. 유라 씨가 살해되기 2주 전 해외 계좌로 50억 원의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수취은행은 싱가포르지만 데이터는 위장되어 있습니다. 한편 송 기자는 조사실 대기실에 앉아 책상 위에 유라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나지막했다. 용감한 여자였어요. 그때 그녀는 내가 옳다면 난 두렵지 않아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 가장 빨리 사라지기도 합니다. 황 팀장은 문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낮은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용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발걸음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밤은 깊어지고 강력계 사무실에는 황 팀장의 책상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경기도의 대형 지도와 오래된 파일에서 나온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지도 한쪽 구석에 작은 메모를 썼다. TGK 베리타스 해외 계좌. 이 형사가 새로운 서류를 들고 왔다. 팀장님, 베리타스의 부동산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채린 명의의 주택 중 하나가 부산에 있었는데 그 집의 리모델링을 유라 씨 집과 같은 시공업자가 맡았습니다. 황 팀장은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군. 맞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희생자가 한 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황 팀장은 창가에 서서 구름에 덮인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유라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내가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거예요.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유라. 이 진실은 제자리에 도달하게 될 거야. 비는 그쳤다. 가로등이 무릉덩이를 비추며 깨진 유리 조각처럼 보였다. 그 반사된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의 형체가 멀리서 바라보는 듯했다.
흐릿한 얼굴이었지만 사무실 안에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멀리 저편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그림자 뒤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송재익 기자와의 회의 후 사흘이 지나 수사는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고양경찰서 강력계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모든 책상은 서류로 가득했고 컴퓨터 화면은 재무 데이터로 빛났으며 프린터 소리는 계속해서 울렸다. 수사관들은 정태수 이사, 유령회사 베리타스 투자, 그리고 여러 해외 계좌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며 밤낮 없이 일했다. 작업실에서 황동혁 팀장은 중요한 얼굴들을 연결하는 붉은 실로 가득 찬 대형 보드 앞에 서 있었다. 이것 보십시오. 이민호 형사가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동일한 해외 은행으로 반복되는 거래 패턴이 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바뀌지만 지점 코드는 항상 HS 2034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지점으로 동일합니다. 황 팀장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렇다면 정태수는 그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군. 맞습니다, 팀장님. 이 형사가 대답했다. 저희는 2달 전 싱가포르행 한채린 명의의 항공권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황 팀장은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풍경을 흐리게 만드는 옅은 비를 바라보았다. 한채린은 차명일 뿐만 아닐 수도 있어. 그녀는 실존 인물이고 정태수의 연결 고리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정태수보다 그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 형사가 자신의 메모를 읽으며 말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디지털 포렌식 팀이 태아건설의 오래된 서버에서 암호화된 이메일 조각을 발견했다. 그 파일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 있었다. 부산 프로젝트 완료, 집은 안전함, 예정대로 송금바람. 날짜는 2024년 9월 12일, 유라가 사망한 지 일주일 후였다. 황 팀장은 굳은 얼굴로 이 형사를 쳐다보았다. 유라가 죽은 후에도 그들의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다는 뜻이야. 그 살인은 끝이 아니라 흔적을 덮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어. 다음 날 아침, 황 팀장은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대형 화면에는 6개의 회사 계좌, 5개의 부동산, 그리고 3개의 가짜 소유주 이름을 연결하는 금융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은 정태수 이사라는 한 이름으로 귀결되었다. 그는 혼자 일하지 않았어. 황 팀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2020년부터 이 사건을 덮는데 도움을 준 네트워크가 있어. 이제 우리의 임무는 싱가포르로 향하는 마지막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거야. 한편 싱가포르 탄종파가 지역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희끗희끗한 머리의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차민수라는 다른 이름이 적힌 여권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강유라 살인 사건 재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한국 온라인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화면을 닫았다. 너무 가까이 왔어. 그가 중얼거린 뒤 위성전화의 번호를 눌렀다. 채린, 지금 당장 옮겨야 해. 고양시에서 황 팀장은 새로운 보고를 받았다. 이 형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팀장님, 저희가 한채린의 계좌에서 한국 내 계좌로 이체된 소액 거래 하나를 추적했습니다. 1억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송금 위치를 특정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황 팀장이 돌아보았다. 누구 명의로? 오상식, 태아건설의 전직 회계팀장입니다. 그 이름에 황 팀장은 몸을 바로 세웠다. 오상식 2021년 서버 화재 이후 실종 신고된 인물 아니었나? 맞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지금 그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재익 기자에게 연락해. 그가 그 화재 사건에 대해 쓴 적이 있어. 그날 오후 송 기자는 지쳤지만 결의에 찬 얼굴로 경찰서에 도착했다. 오상식 씨를 기억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서버가 불타기 전 마지막 재무보고서 서명을 거부했던 회계팀장이었습니다. 제게 만약 자신이 사라지면 공식적인 뉴스를 믿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황 팀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어. 밤이 되자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강력계 팀은 싱가포르에서 신호를 포착했다. 정태수 명의의 계좌가 마리나 베이샌즈 근처 ATM에서 현금 인출을 한 것이 감지되었다. 이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아직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포할 수는 없어. 황 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경로를 차단할 수는 있지. 국제 공조 요청이 즉시 제출되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정태수의 주 계좌가 공식적으로 동결되었다. 몇 분 후 황 팀장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가 일하는 방식을 모를 줄 알았나, 황 팀장.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이 있어. 황 팀장은 오랫동안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가 우리가 자기 돈에 손을 댔다는 걸 알고 있어. 다음날 경찰 태아건설 옛 용의자 계좌 동결이라는 큰 뉴스가 언론을 장식했다. 송 기자는 선정적인 내용 없이 차분하게 그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 그는 대중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 문장을 덧붙였다. 진실은 때로 벽 속에 묻히지만 그 벽조차 결국에는 금이 간다. 그날 밤 편집국 사무실 앞에 한 배달원이 이름 없는 갈색 봉투를 배달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황동혁 팀장에게 후회하는 자로부터 라고 쓰인 쪽지가 들어있었다. 송 기자는 즉시 그 봉투를 강력계로 가져갔다. USB 안의 파일은 2분짜리 영상이었다. 싱가포르의 한 아파트 CCTV 녹화 영상이었다. 정태수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당신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겠지.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하지만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유라는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호해주던 자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디지털 분석팀이 영상의 출처를 확인했다. 팀장님, 이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영상은 해외 서버의 익명 계정을 통해 전송되었지만 정태수가 사라지기 직전에 직접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 팀장은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가슴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쫓던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거워졌다. 정태수 위에 다른 세력이 있다는 뜻이군. 누구일까요, 팀장님? 이 형사가 물었다. 모르겠어. 누구든 간에 그 자는 아직 여기 한국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 황 팀장은 이제 붉은 실과 사진으로 가득 찬 수사보드 앞에 섰다. 그는 이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창밖에서는 비가 이전보다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반사된 모습 속에서 한 남자의 희미한 그림자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쫓던 그림자는 아직 싱가포르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싱가포르에서 온 의문의 영상이 도착한 지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강원도에서 전해졌다. 그날 아침 고양시의 공기는 무거웠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햇빛은 구름 뒤에 갇혀 있었다. 강력계의 작은 회의실, 황동혁 팀장은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40대쯤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깡마른 남자의 지친 얼굴 사진이 떠 있었다. 오상식, 2021년 이후 실종 상태로 알려졌던 태아건설의 전 회계팀장. 그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목이 쉰 이민호 형사가 말했다. 저희가 강원도의 한 작은 임대주택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의 신분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가명으로 살면서 작은 식당의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황 팀장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응시했다. 그렇다면 그는 그동안 누구로부터 숨어 있었던 거지? 이 형사가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으로부터요, 팀장님. 경찰을 포함해서요. 그날 오후 그들은 오상식 씨를 경찰서로 데려왔다. 남자는 불안해 보였고 그의 눈은 계속해서 바닥을 향했다. 그는 낡은 재킷을 입고 해진 배낭을 메고 있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황 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단지 당신이 사라지기 전 태아건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오상식 씨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은 20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부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계좌에서 심지어 그곳에서 일하지도 않는 직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상사인 정태수 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비밀 프로젝트 관련 업무라고 했지만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300억 원이 넘었죠. 오상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시 재무팀으로 막 옮겨왔던 유라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저희는 예비 서버에 재무 데이터 사본을 저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황 팀장은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이 형사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다. 몇 주 후 주 서버가 불에 탔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죠. 정 이사는 전기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사보타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재가 나기 이틀 전 외부인이 서버실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을 틈은 없었지만 얼굴은 기억합니다. 누구였습니까? 황 팀장이 물었다. 백승철, 회사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정 이사와 외부 세력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방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 형사는 재빨리 황 팀장을 쳐다보았다. 그 이름은 보고서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었다. 계속하시죠. 황 팀장이 말했다. 화재 이후 저는 이미 조작된 새로운 재무 보고서에 서명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입을 열면 네 가족이 사라질 것이다. 그 이후로 저는 강원도로 도망쳤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유라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 비밀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 팀장은 오상식 씨를 바라보았다. 그가 떠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진실이 종종 상처 입은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태수, 백승철, 그리고 유라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까? 오상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새로운 거래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기자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제가 말렸지만 그녀는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훔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상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결정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황 팀장은 잠시 고개를 숙여 감정을 억눌렀다. 저희는 당신을 믿습니다, 오상식 씨.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상식 씨는 배낭을 열어 먼지가 낀 작은 하드디스크를 꺼냈다. 이것이 2020년 데이터의 원본 백업입니다. 제가 그동안 보관해왔습니다. 디지털 분석팀이 즉시 검사를 시작했다. 몇 분 후 컴퓨터 화면에는 거래 목록, 유령 회사 이름, 그리고 해외 계좌가 표시되었다. 파일 하단에는 TGK 2020, 정태수, 백승철, 한채린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형사가 나지막이 외쳤다. 이 이름들 모두 거대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 팀장은 화면을 응시했다.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절반을 발견했을 뿐이야. 정태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직 있어. 몇 시간 후 황 팀장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디지털 분석팀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해외 계좌로의 이체는 프라노토 파트너스 법무법인에 의한 법적 승인을 통해 확인됨. 그는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백승철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야. 그는 전체 네트워크의 법적 설계자였어. 한편 강남의 한 철제 대문이 높은 대저택에서 흰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태아건설 사건 재점화, 핵심 증인 생존 확인이라는 뉴스를 방송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텔레비전을 껐다. 그의 미소는 옅었다. 그들이 결국 오상식을 찾았군. 그가 전화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야. 그들이 마지막 이름까지 도달하게 두지 마. 다시 경찰서에서 황 팀장은 이 형사를 쳐다보았다. 백승철 변호사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할 것이다. 하지만 팀장님, 이 형사가 망설이며 말했다. 그는 인맥이 막강합니다. 보호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하지만 법의 권력에 져서는 안 돼. 그날 밤 비가 부드럽게 내렸다. 송재익 기자가 그의 새 기사를 들고 찾아왔다. 그는 걱정스럽게 황 팀장을 바라보았다. 만약 정말로 이 배우의 거물이 있다면 오상식 씨는 위험합니다. 저희가 이미 그를 안전가옥에 배치했습니다. 황 팀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서쪽 하늘에서 울렸다. 경찰서의 불은 지친 얼굴들을 비추며 계속 켜져 있었다. 황 팀장은 수사보드 앞에 서서 중앙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을 붙였다. 차가운 미소를 띤 정장 차림의 남자, 그 아래에는 백승철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를 응시하며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백승철 변호사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수사보드에 오른 다음 날 황동혁 팀장은 그를 강력계로 소환했다. 2025년 5월 17일 아침 서울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강력계 건물이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고 그 유리벽은 흐린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두 대의 검은 차가 정문 앞에 동시에 멈춰 섰다. 첫 번째 차에서 황 팀장이 단호한 걸음으로 내렸고 두 번째 차에서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나왔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미소는 차분했다. 백승철, 현재 대중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유명 변호사였다.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마이크가 그의 얼굴을 향했다. 백 변호사님, 태아건설 사건에 정말로 연루되셨습니까? 제가 설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강제 소환이 아니라 초대에 응해온 것입니다. 그의 미소는 마치 법이 자신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처럼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조사실에서 황 팀장은 그와 마주 앉았다. 방 안은 차갑고 조용했다. 이 형사는 두꺼운 서류를 들고 뒤에 서 있었다. 백 변호사님, 황 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당신은 정태수 이사의 변호사였죠? 맞습니까? 백승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다른 많은 의뢰인들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 팀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백승철이라는 디지털 서명이 찍힌 해외 송금 승인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이 문서는 당신이 강유라 씨가 살해되기 2주 전 베리타스 투자에서 싱가포르 계좌로의 거래를 승인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거래는 법적으로 합법이었습니다. 백승철이 재빨리 대답했다.
저는 단지 문서를 검증했을 뿐 범죄를 은닉한 것이 아닙니다. 이 형사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그렇다면 자금 세탁 자금의 수수료 수취인으로 당신의 이름이 기재된 TGK 2020 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백승철의 표정이 약간 변했지만 그는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디지털 증거는 쉽게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죠. 황 팀장은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우리는 당신이 그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압니다. 백 변호사님. 하지만 정태수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도 압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법적인 우산을 제공해 주었죠. 백승철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게 저라고 생각하는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 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시간을 늦추는 시계 소리처럼 들렸다. 강유라 씨는 태아건설의 자금 세탁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했습니다. 황 팀장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살인 현장이 된 집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의뢰인을 위해 부동산의 법적 서류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백승철이 단호하게 반박했다. 만약 그 집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황 팀장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백승철 같은 사람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법이 한때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백 변호사님, 당신은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적 진실이 서류 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때로는 서류에서 피가 묻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백승철의 시선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모든 질문에는 법정에서만 대답하겠습니다. 한편 방 밖에서 송재익 기자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가지러 나온 이 형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활한 사람입니다. 송 기자가 말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과거의 태아건설 사건을 덮었다면 분명 내부에도 그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미 고위관리 2명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조사를 연기하라고 했습니다. 송 기자는 바닥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몇 시간 후 조사는 잠정 중단되었다. 백승철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다. 송 기자를 지나치며 그는 속삭였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쓰지 마시오, 젊은이. 진실은 보호자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 송 기자는 멀어지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뜨거워졌다. 그의 미소가 오늘 이길지는 몰라도 황 팀장이 조사실 유리 너머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녁이 다가오고 황 팀장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는 유라의 메모가 담긴 파란색 파일을 열었다. 한 페이지에 작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내 데이터가 말하게 해줘. 황 팀장은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유라야, 네가 맞을지도 몰라. 내 데이터가 말하게 하자. 이 형사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팀장님, 경찰서 시스템이 공격받았습니다. 서버에서 TGK 2020 파일을 삭제하려는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황 팀장은 재빨리 일어섰다. 어디서 온 공격이지? 해외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경로는 프라노토 파트너스 법무법인의 IP를 거쳤습니다. 황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군. 그날 밤 경찰서는 삼엄한 경비에 들어갔다. 모든 데이터는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옮겨졌다. 송 기자는 이 형사와 함께 대기실에 앉아 정문을 감시하는 CCTV 화면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들이 경찰 서버를 공격할 용기가 있다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금융 마피아가 아닐 겁니다. 이 형사는 텅 빈 화면을 응시했다. 네, 이건 이미 권력에 닿아 있습니다. 밤 9시 황 팀장의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다급했다. 팀장님, 현장팀입니다. 누군가 오상식 씨가 숨어있는 안전가옥에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황 팀장은 즉시 긴장했다. 그의 안전을 확보해 즉시. 몇 분 후 황 팀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은 이슬비 아래 고요해 보였다. 그는 이제 모든 발걸음이 권력자들의 그림자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진실이 계속해서 묻힐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벽에 걸린 대형 보드를 바라보았다. 유라, 정태수, 한채린, 백승철의 사진, 그리고 그 중앙에 붉은색으로 쓰인 작은 집 그림. 행신동.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몰라. 아니면 더 어두운 곳에서 다시 시작될지도. 백승철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바로 그날 밤 고양시에는 비가 아직 완전히 그치지 않았다.
작은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였고 무릉덩이는 잿빛 하늘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좁은 골목 끝 간판 없는 평범한 주택 한 채가 서 있었다. 오상식 씨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가옥이었다. 벽은 아직 새 페인트 냄새가 났고 검은 철제 대문은 굳건했지만 조용했다. 두 명의 경찰관이 비옷을 입고 앞에서 경계를 서며 이따금씩 주위를 살폈다. 안에서 오상식 씨는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떨리는 손으로 이미 식어버린 찻잔을 쥐고 있었다. 그는 점심 이후로 잠을 자지 못했다. 그냥 이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가 김이 서린 창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멈췄다. 한 경찰관이 나가 손전등으로 골목을 비췄다. 거기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비소리만이 대답했다. 몇 초 후 젖은 땅 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돌이 창문으로 날아들었고 공중으로 짧은 총성이 울렸다. 팀장님, 물러나세요. 커튼 쳐요. 한 경찰관이 외쳤다. 그들은 몸을 숙여 오상식 씨를 소파 아래로 끌어당겼다. 몇 발의 총알이 나무벽을 뚫고 들어와 파편이 공중에 흩날렸다. 집안의 전등이 깜빡이다가 꺼졌다. 어둠이 방 안을 삼켰다. 마지막 발소리가 멈춘 지 2분 후 부엌 쪽에서 금속 소리가 들렸다. 한 경찰관이 문 뒤에 작은 구멍으로 엿보았다. 모자를 쓴 남자가 뒷문 손잡이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다. 은색 금속의 번쩍임이 뚜렷하게 보였다. 폭탄이야! 경찰관이 외쳤다. 그들은 즉시 오상식 씨를 두꺼운 벽 뒤에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피했다. 작은 폭발이 방을 뒤흔들었다. 유리가 떨리고 샹들리에가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옅은 연기가 퍼져나가고 화약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범인이 들어오기도 전에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몇 대의 검은 차가 좁은 길을 뚫고 남은 빗속을 헤치며 빠르게 달려왔다. 7분 만에 지원팀이 도착했다. 2명의 대원이 골목을 포위했고 다른 한 명은 옆 담장을 넘어 도망치려던 범인을 덮쳤다. 남자는 땅바닥에 수갑이 채워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황동혁 팀장은 몇 분 후에 도착했다. 그의 코트는 젖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단호했다. 그는 범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입가에 상처가 있는 거칠고 더러운 얼굴이었다. 누가 시켰지? 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전 그냥 물건을 가져오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무슨 물건? 하드디스크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황 팀장은 이 형사를 돌아보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오상식 씨가 두 번째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군. 오상식 씨가 지치고 잿빛이 된 얼굴로 집에서 나왔다. 전자가 모든 걸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진정하세요. 황 팀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무사하다는 겁니다. 진실은 죽지 않을 겁니다. 범인은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차 안에서 이 형사는 그의 지갑을 검사했다. 신분증은 가짜였지만 그 뒤에는 프라노토 파트너스 로고가 새겨진 카드가 끼워져 있었다. 황 팀장은 그것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모든 흔적은 항상 백승철에게로 돌아가는군. 다음 날 아침 습격에 대한 뉴스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은 태아건설 사건 핵심 증인 안전가옥에서 피습이라고 보도했다. 편집국에서 송재익 기자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손은 기사의 첫 문장을 쓸 때 떨리고 있었다. 오늘 밤의 공격은 한 증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강력계에서 황 팀장은 비상회의를 주재했다. 대형 화면에는 범인의 사진이 뚜렷하게 떠 있었다. 이 형사가 보고했다. 이름은 피크리 하나피아 태아건설 프로젝트의 전직 경비원입니다. 그는 프라노토 파트너스 법무법인의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황 팀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백승철이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군. 만약 그들이 증인을 공격할 정도로 무모해졌다면 그건 그들이 당황했다는 뜻이야. 저희는 또한 습격 전날 피크리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형사가 덧붙였다. 황 팀장은 벽에 걸린 지도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는 잠시 멈춰서서 팀 전체를 둘러보았다. 오늘부터 모든 팀원들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우리는 평범한 범죄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법을 조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어. 오후가 다가올 무렵 오상식 씨는 삼엄한 감시 아래 새로운 장소로 옮겨졌다. 차 안에서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황 팀장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황 팀장의 시선은 부드러웠다.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패배의 두려움을 겪어본 동료 인간으로서.
오상식 씨,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오상식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만약 유라가 살아 있었다면 그녀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네, 황 팀장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밤이 다시 내려왔다. 사무실에서 황 팀장은 노란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강유라, 정태수, 한채린, 백승철, 그리고 오상식의 사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유라의 손글씨 메모가 놓여 있었다. 진실은 죽지 않아. 단지 발견되기를 기다릴 뿐. 그는 오랫동안 그 글씨를 쳐다보았다. 네가 맞아, 유라. 하지만 지금 진실은 저항받고 있어.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부드럽게 내렸다. 마치 비밀을 아직 끝내지 못한 도시의 긴 숨결처럼. 길 건너편 나무 그림자 뒤에서 누군가 멀리서 황 팀장의 집을 응시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담배 불빛만이 보였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황 팀장은 다음 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안전가옥 습격 다음날 아침 서울 강력계 사무실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밖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이슬비는 그칠 줄 몰랐다. 2층의 조사실은 차가웠다. 창백한 회색벽, 낮게 매달린 흰색 조명은 그곳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피크리 하나피아, 30대 남성, 쇠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붓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지쳐 보였다. 맞은편에는 황동혁 팀장이 굳건히 서 있었고 이민호 형사는 책상 구석에 녹음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겠지? 황 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피크리는 고개를 숙였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나? 프라노토 법무법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고 그냥 그가 분당에 있는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주면서 그 집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물건? 하드디스크요.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황 팀장은 이 형사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녹음 시작해. 녹음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깊어졌다. 피크리, 우리는 널 처벌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처음부터 이야기해봐. 피크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예전에 태아건설 프로젝트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이었죠. 밤에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자주 봤습니다. 서류가 들어있다고 했지만 무게가 이상했어요. 백승철 변호사 이름도 들었고 정태수 이사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차를 타고 왔고 가끔은 젊은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강유라라고 나중에야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다. 어느 날 밤 그들이 다퉜습니다. 백 변호사가 크게 화를 냈어요. 누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었고 저는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다가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본 게 언제지? 황 팀장이 물었다. 2024년 초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인천에 있는 오래된 창고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정 이사를 다시 만났지만 그는 다른 이름을 썼습니다. 그들은 제게 서류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전 그냥 일용직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돈을 준이 받았죠. 그리고 지난주에 프라노토 사무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절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이 형사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다. 프라노토 사무실 사람 이름은 디토. 키 크고 안경 썼고 오른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이 형사는 황 팀장을 쳐다보았다. 디토 아르만, 백승철의 개인 비서입니다. 황 팀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네가 한 짓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나? 피크리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냥 그 물건을 가져오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작은 꾸러미를 주면서 그냥 문을 여는 용도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황 팀장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분노를 억누르려 했었다. 그는 그 단순한 문장 뒤에 생명이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피크리가 울기 시작했다. 전 그냥 제 아이를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아내는 2년 전에 죽었고 전 막막했습니다. 황 팀장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네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 솔직해져야 할 시간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내 입을 막아버릴 거다. 피크리는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돕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보호해 주세요.
몇 시간 후 이 형사는 피크리의 휴대폰에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다. 습격 전날 밤 19시 42분에 발송된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짧은 문자가 있었다. 물건을 가져와. 끝난 후에는 버려. 말하지 마. 모든 것은 준비됐다. 황 팀장은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 번호는 프라노토 사무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만 서버는 해외에 있군. 그렇다면 백승철은 법률뿐만 아니라 이 형사가 중얼거렸다. 기술까지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저녁이 다가올 무렵 송재익 기자가 편집국 밖에서 얻은 소식을 들고 찾아왔다. 저희가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태아건설 프로젝트에 오래된 영상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영상이지? 황 팀장이 물었다. 회의실에서의 다툼입니다. 정태수, 백승철,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강유라로 보이는 여성이 있습니다. 재생해. 황 팀장이 명령했다.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다. 유라가 두 남자가 격렬하게 논쟁하는 가운데 서 있었다. 백승철이 정태수의 얼굴을 가리키며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그 데이터가 나가면 모든 게 끝장이야. 유라는 날카롭게 되받아쳤다. 전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이 돈은 당신들 돈이 아니에요. 이건 국민들의 돈이라고요. 화면이 흔들리다가 꺼졌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 형사는 황 팀장을 쳐다보았다. 백승철의 직접적인 연루 증거입니다. 황 팀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쩌면 유라가 살해당한 이유이기도 하겠지. 몇 시간 후 황 팀장은 구치소의 피크리를 찾아갔다. 그는 의자에 말없이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우리가 널 보호할 거다. 황 팀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넌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를 해야 해. 피크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팀장님, 그들은 어디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황 팀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차이점은 우리는 널 구하기 위해 온다는 거다. 그의 흐느낌 속에는 마침내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달리기를 멈춘 사람처럼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황 팀장은 경찰서 발코니에 서 있었다. 바람이 비와 거리의 먼지 냄새를 실어날랐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강유라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하나씩 진실이 말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쓰러져야 할까?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프라노토 파트너스 건물의 그림자가 도시의 안개 속에서 어둡게 서 있었다. 차갑고 움직임이 없었다. 마치 아직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비밀처럼. 그리고 황 팀장은 피크리의 증언이 더 큰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피크리의 증언이 녹화된 바로 그날 밤 서울 강력계 사무실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축축한 공기가 콘크리트 벽에 달라붙었고 식은 커피 냄새가 관제실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벽시계는 마치 그날 밤이 평소보다 더 긴 것처럼 천천히 똑딱거렸다. 푸른빛을 반사하는 대형 화면 앞, 이 형사는 무거운 눈으로 앉아 있었고 황 팀장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두 팔을 가슴에 낀 채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다. 익명의 이메일에서 온 모든 파일은 격리 조치했습니다, 팀장님. 이 형사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Truth, 라이카 9, 크기는 2GB입니다. 검사는 해봤나? 아직입니다. 디지털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황 팀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버 포렌식 팀 불러. 천천히 진행해. 주 네트워크에는 연결하지 말고. 이만저 몇 분 후 암호화된 노트북을 든 두 명의 IT 기술자가 도착했다. 스캔 과정이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일련의 낯선 코드가 나타났다. 기술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파일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데이터에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네가 이것을 찾는다면 진실은 아직 살아있다. 그 이름의 방안은 침묵에 잠겼다. 황 팀장은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유라야,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2시간 후 파일이 마침내 열렸다. 화면에는 9분짜리 영상이 나타났다. 화면은 약간 흐릿했지만 카메라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이 뚜렷하게 보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지쳤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저는 강유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걸 보고 있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 형사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유라가 말을 이었다. 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이 드러나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다시 쓰고 침묵을 돈으로 사고 범죄를 돈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작은 사람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황 팀장은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이 무겁게 뛰었다. 유라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만약 제가 사라진다면 제 시신을 찾지 마세요. TGK 2020 파일을 찾으세요. 그곳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어디에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잠시 멈췄다가 새로운 장면이 나타났다. 유라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갑자기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황 팀장은 얼어붙었다. 저건 정태수야. 이 형사가 몸을 굳혔다. 영상이 흔들렸다. 유라가 나지막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졌다. 방 안은 고요했다. 창밖에서는 옅은 빗소리만 들렸다. 황 팀장은 화면에 다가가 마지막 프레임에 얼어붙은 유라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팀장님, 기술자가 말했다. 영상이 재생될 때 저희 시스템이 외부로 나가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해외 IP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동 명령이 있었습니다. 황 팀장은 즉시 재빨리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지? 일종의 추적 장치입니다.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이 영상을 재생하는 컴퓨터의 위치를 전송하는 겁니다. 이 형사는 즉시 일어섰다. 그의 의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그의 심장 소리가 환풍기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가 이 파일을 열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황 팀장은 책상을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내리쳤다. 지금 당장 모든 인터넷 연결을 끊어. IT팀이 서둘렀지만 화면에 팝업 창이 떴다. 너무 늦었다.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냉각 팬 소리만이 무거운 숨소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황 팀장은 이 형사를 바라보았다. 경찰서 보안 프로토콜을 활성화해. 내 허가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어. 밤은 깊어졌다. 황 팀장은 개인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 노란 불빛 아래에는 유라의 영상 대본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거운 눈으로 모든 문장을 읽었다. 그의 차분한 얼굴 뒤로 황 팀장은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5년 전 유라와의 첫 만남을 기억했다. 정의는 항상 이긴다고 믿었던 젊은 아가씨,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만이 남아있었다.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 형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팀장님, 추적 장치의 목적지 IP 주소는 트리안가 산업 소유의 서버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설립된 새로운 회사를 경유했습니다. 소유주는 정태수입니다. 황 팀장은 몸을 바로 세웠다. 그럼 정태수는 아직 살아있군. 이 형사는 황 팀장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낸 사람도 그일 것 같습니다. 황 팀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새로운 도전을 받은 사람처럼 불타올랐다. 그렇다면 이건 경고 메시지가 아니야. 이건 초대장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위험을 이해했다. 만약 정말로 정태수가 보낸 거라면 그는 우리가 오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형사가 천천히 말했다. 황 팀장은 창밖을 쳐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그리고 우리는 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함정을 설치할 거다. 새벽이 다가오고 서울의 하늘은 창백한 푸른색으로 변했다. 포렌식 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은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대형 화이트보드에는 유라, 정태수, 백승철 그리고 트리안가 산업을 연결하는 붉은 선들이 그어져 있었다. 아래쪽 구석에는 새로운 이름이 나타났다. 라이사 마헨드라. 이 네트워크의 주요 후원자로 의심되는 젊은 투자회사의 CEO였다. 황 팀장은 오랫동안 그 이름을 쳐다보았다. 라이사 마헨드라, 2022년 유라의 보고서에서 그 이름을 읽은 적이 있어. 이 형사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녀는 예전에 트리안가 산업의 재무보조였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돈이 아마 그곳을 통해 세탁되었을 겁니다. 황 팀장은 손가락으로 볼펜을 돌렸다. 그렇다면 유라는 단순한 비리를 발견한 게 아니었어. 전체 자금 세탁 체인을 발견했던 거야. 그는 그 보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라이사가 아직 밖에 있다면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모니터 화면에는 유라의 영상 마지막 프레임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과거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희미했다. 이미지 아래에 작은 글씨가 나타났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 하지만 태어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황 팀장은 오랫동안 그 단어들을 쳐다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는 평온한 날들이 끝났고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2025년 5월 19일 아침, 서울은 긴 밤에서 막 깨어나고 있었다. 태양은 고층 빌딩 뒤에서 나타났지만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옅은 안개로 가득했다. 강력계 회의실, 대형 지도가 벽에 걸려 있었다. 붉은 점이 몇 군데 중요한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다.
SCBD에 있는 라이사 마힌드라의 사무실, 강남의 그녀의 개인주택, 그리고 인천의 오래된 창고. 황 팀장은 팔짱을 낀 채 지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날카로웠다. 공식적인 서류를 기다릴 수 없어. 만약 그녀가 정말로 트리안가 네트워크의 일원이라면 디지털 증거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 그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민우 형사가 덧붙였다. 저희가 이미 소규모 잠입팀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전은 비상명령 하에 진행됩니다. 제복도 사이렌도 없이 오직 우리만 아는 겁니다. 황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실수가 없도록 해. 우리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진실을 찾으러 가는 거야.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켰다. 공식적인 표시가 없는 2대의 검은 차가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황 팀장은 조수석에 앉아 붐비기 시작하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다른 차에서 이 형사는 디지털 추적 장치에서 오는 휴대폰 신호를 바쁘게 감시하고 있었다. 타겟이 사무실에서 막 나왔습니다. 그가 무전으로 말했다. 라이사는 강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32세쯤으로 보였다. 우아하고 차분한 외모에 항상 2명의 남자가 경호했다. 그녀는 친환경 투자 분야에서 성공한 젊은 CEO로 알려져 있었지만 황 팀장에게는 그녀의 모든 발걸음이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비추는 듯했다.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군. 황 팀장이 중얼거렸다. 사기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차가 강남의 한 고급 카페 맞은편에 멈췄다. 차창 너머로 황 팀장은 차에서 내려 서류 가방을 든 라이사를 관찰했다. 그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짙은 파란색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이 형사가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저건 디토 아르만입니다. 그가 속삭였다. 그 이름에 황 팀장은 몸을 바로 세웠다. 백승철의 비서. 2사람은 방 구석에 앉았다. 이 형사는 원격 녹음 장치를 켰다. 헤드셋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라이사 백 변호사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모든 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 디토 당신 생각엔 그가 잠자코 있을 것 같아? 라이사 만약 그가 입을 열면 나도 그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 이 형사는 황 팀장을 돌아보았다. 팀장님, 이건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황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헤어질 때까지 기다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 30분 후 라이사가 카페에서 나왔다. 그녀는 잠시 인도 가장자리에 멈춰서서 휴대폰을 열고 옅은 미소를 지은 뒤 차에 올라탔다. 이 형사는 추적 신호 지도를 보여주는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신호는 동쪽, 인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트리안가 산업의 오래된 창고 위치였다. 황 팀장이 신호를 보냈다. 따라가. 하지만 조심해. 잿빛 하늘 아래 2시간의 여정은 매 순간을 더 길게 느껴지게 했다. 고속도로를 따라 먹구름이 쌓였고 멀리서 이따금씩 번개가 쳤다. 그들이 향하는 창고는 한적한 산업단지에 서 있었다. 벽 페인트는 바래고 일부 벽은 금이가 있었다. 주식회사 다야물류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철문 앞에 여전히 걸려 있었다. 라이사는 차에서 내려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형사가 속삭였다. 팀장님, 안전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5분 기다렸다가 그녀가 밖으로 나오면 그 지역 밖에서 체포하겠습니다. 하지만 5분 후 라이사의 신호가 사라졌다. 이 형사는 놀라 화면을 쳐다보았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팀장님. 그들이 우리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황 팀장은 무전기를 굳게 쥐었다. 모두 내려. 명령 기다리지 마. 팀은 빠르게 움직였다. 황 팀장과 이 형사는 창고의 연문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신발 소리가 젖은 시멘트 바닥에 울려 퍼졌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고 먼지와 낡은 금속이 섞인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모든 뒷문을 막아 황 팀장이 명령했다. 갑자기 상자 더미 뒤에서 발소리와 쇠그 키는 소리가 들렸다. 라이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고 심지어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황 팀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마침내 만나는군요. 황 팀장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지? 라이사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아마 누군가 과거에서 영상을 보냈기 때문이겠죠. 강유라. 황 팀장이 천천히 말했다. 그녀를 알겠지. 그 이름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그의 가슴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라이사가 작게 웃었다. 물론이죠. 그녀가 저를 이 세상에 소개해줬으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벽 틈새를 파고드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진실을 믿었어. 황 팀장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현실을 믿지. 라이사가 단호하게 반박했다. 진실은 전기세를 내주지 않아요, 황 팀장님. 이 형사가 반쯤 앞으로 나섰다, 라이사 씨. 저희는 당신을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사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바닥에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다. 확신해요? 이 가방 안의 내용물이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황 팀장은 그 가방을 쳐다본 뒤 이 형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가 다가가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서류 더미, USB, 그리고 TGK 2020이라고 표시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다. 라이사가 여튼 미소를 지었다. 숨는 것에 지쳤어요.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만약 내가 무너진다면 우아하게 무너지는 편이 낫겠죠. 황 팀장은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무너지겠지만 혼자는 아닐 거야. 당신이 보호하던 모든 것이 함께 드러날 테니. 번개가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밖에서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라이사는 하늘을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유라도 예전에 그렇게 말했었지. 모든 것이 변하기 전에. 몇 분 후 라이사는 황 팀장의 구두 명령에 따라 초기 조사를 위해 공식적으로 체포되었다. 이 형사는 증거 가방을 차로 옮겼고 황 팀장은 창고문 앞에 조용히 서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 속에는 안도감과 상실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있었다. 차 안에서 이 형사가 물었다. 팀장님, 라이사가 정말로 항복했다고 믿으십니까? 황 팀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 이건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게임일 뿐이야. 그날 밤 강력계 사무실에서 황 팀장은 노트북에 열린 TGK 2020 문서를 쳐다보았다. 파일마다 다양한 가짜 프로젝트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흔적이 나타났다. 모든 것은 정부와 재계의 거물들 이름으로 귀결되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유라야, 네가 맞았어.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야. 이건 거대한 거미줄이야. 창밖에서는 다시 빗소리가 들렸다. 황 팀장은 눈을 감고 그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예전처럼 부드럽게 미소 짓는 유라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빗방울 사이로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진실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방향 없는 용기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의 하늘은 그날 오후 잿빛이었다. 이슬비가 내려 텅 빈 강력계 마당을 적셨다. 2층의 작은 사무실 안 황동혁 팀장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행신동 사건, 잠정 종결이라고 쓰인 마지막 서류가 놓여 있었다. 라이사 마엔드라가 체포된 지 3주가 지났다. 그녀에 대한 뉴스는 매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대중은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황 팀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태수 이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트리안과 네트워크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었다. 이 형사가 새로운 파일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팀장님, TGK 2020 디지털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 계좌가 27개 더 있지만 대부분 이미 비어 있습니다. 황 팀장은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늘 그렇듯 도는 법보다 빠르지. 그는 일어나 벽에 걸린 대형 보드로 걸어갔다. 한때 범인들의 이름을 연결했던 붉은 실들은 이제 빛이 발해 있었다. 아직 떼어내지 않은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강유라의 사진.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라야, 우리가 문은 열었어. 하지만 빛이 정말로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적어도 사람들은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황 팀장은 여튼 미소를 지었다. 진실은 죽지 않지.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 각오를 해야만 해.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멀리 수평선에서 번개가 쳤다. 이 형사는 굳건히 서서 경례를 했다. 팀장님,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좋아.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도록 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더 이상의 소란은 피해야 해. 이 형사가 나가자 황 팀장은 다시 창밖을 쳐다보았다. 경찰서 맞은편 길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웃으며 빗속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는 문득 이혼 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자신의 아이 얼굴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는 생각했다. 용기란 범죄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기도 할 거야. 밤이 그 어두운 방에 내려앉기 시작했다. 황 팀장은 작은 책상 램프를 켰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포렌식 팀에서 방금 받은 비디오 파일을 하나 보았다. 제목은 간단했다. 유라, 마지막 좀 MKV.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유라가 화면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더 부드러웠고 미소는 차분했다. 당신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가 숨겨둔 것을 성공적으로 찾았다는 뜻이겠죠. 누가 이걸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 아직 정직한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다시 쓰게 두지 마세요. 유라의 목소리가 멈췄다. 황 팀장은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떨어지지 않은 눈물이 반짝였다. 그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뒤 나지막이 말했다.
약속할게 유라. 역사는 다시 쓰이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라이사 마헨드라는 특별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날 밤 TV 뉴스에서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해 보였다. 기자들에게 그녀는 단 한 문장만 말했다. 때로는 진실의 대가가 목숨으로 지불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황 팀장은 텔레비전을 껐다. 그는 라이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유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반복되는 거짓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사무실을 떠나기 전 황 팀장은 개인 수첩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침묵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 유라는 말하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어둠은 한 겹의 층을 잃었다. 그는 책을 덮고 램프를 끄고 밖으로 나가 테라스로 걸어갔다. 비는 그쳤다. 서울의 밤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에는 첫 번째 별이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황 팀장은 고개를 들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약간의 평화를 느꼈다. 어쩌면 진실은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그는 누군가가 세상이 다시 정직이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그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았다.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안전을 위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말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침묵이 우리를 살아남게 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용기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진실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종종 고통, 상실, 심지어 배신과 함께 온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강유라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없다면 거짓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고 정의는 종이 위에 공허한 단어에 불과할 것이다. 황 팀장은 우리에게 정직이 항상 빨리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 흔적은 작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파일, 하나의 목소리, 혹은 심지어 이름 모를 사람의 기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어둠이 완전히 승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서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덮고 있는 벽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신동집의 악취처럼 숨겨진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조만간 진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용감하게 마주하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 언젠가 당신이 옳은 것을 위해 싸우며 외롭다고 느낀다면 유라를 기억하라. 아무리 작은 정직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정의의 벽을 강화하는 작은 벽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만약 세상이 너무 어둡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불을 켤 때일지도 모른다. 진실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할 뿐이다.